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한미 양국의 주요 정치적인 이슈들을 해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화에는 미국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숙 대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지난 11월 2일에 치러진 미국의 선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지니아주, 뉴저지주 그리고 뉴욕시장 선거를 선거의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 바이든 행정부의 앞으로의 국정 운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내년도 중간 선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새 정부 들어오고요. 바이든 정부 들어온 후 처음 치러진 선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이든 쪽 민주당이 왕창 쳤어요. 근데 이게 가만 들이다 보면은 아주 많이 졌는데 버지니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그러니까 1년 전의 선거에서는 한 10%나 11% 바이든 쪽이 이긴 게 이번에는 한 2%, 3%로 졌습니다. 뉴저지주는요, 작년에 한 15, 6%로 이겼는데 박빙으로 겨우 이겼습니다. 겨우 자리를 지켰고, 뉴욕시장 선거는 뭐 그냥 민주당 안에서의 선거기 때문에 뉴욕시장 선거에서 우리 LA 쪽에다가 좀 전해드릴 말씀은 LA시는 한인 시의원이 꽤 오래전에 나왔는데 네. 비로소 뉴욕의 시의원, 뉴욕 LA는 시의원이 셉니다. 예, 그 핵심 요직인데 드디어 한인 여자분 두 분이 뉴욕 시의원이 됐죠. 네. 본격적으로 뉴욕시라는 곳에서도 아시안 중에 한인들의 정치적인 입장과 위치 그리고서 그 힘의 역량 이런 것들이 많이 빠르게 증가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하튼간에 바이든 정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선거 직후에 사실 인프라 법안이 통과돼가지고 예산 국회가 순조롭게 좀 가지 않겠냐는 기대가 있지만은 가장 최근에 조사한 여론조사 보면은 뭐 바이든 그 대통령 지지율 아주 역사상 최저주로 나와 38%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이 대통령 대통령 수행 능력에 있어서도 그래도 수행 능력이 있다. 이게 한 37, 8%인데 그 대통령 수행 능력에 있어서 부정적인 평가가 거의 60% 나올 정도고요. 만일에 지금 그 민주공화당이 지금 중간선거 치른다 그러면은 38대 46으로 공화당이 우세하는 걸로 그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지금 굉장히 바이든 정부가 정치적인 힘이라든지요, 국정 운영의 역량 같은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거죠. 애써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까지 시작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민주당의 역량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이미 10개월이 지났습니다. 내년도 중간 선거 어떻게 될 건가? 그 조건을 보면은 불리해요. 왜냐하면 10년 만에 실시하는 인구 센서스 가지고 디스트릭을 재조정하는 데서 이 민주당 쪽의 의석수들이 많이 줄었어요.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여기는 한 석 내지 두 석씩 줄었고 텍사스 같은 데가 두 석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전문가들은 내년도 이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 선거를 놓고 볼 때에 내년도 중간 선거에서 상하 양원 다 바이든 쪽이 지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전망하는 의견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한국도 이제 본격적인 5년 임기 대통령 선거가 시작이 됐는데 우선 우리 미주에 사는 미주 동포가 한국의 선거에서 어떤 입장과 또 어떤 관점을 가지는 게 좋을지 조언의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예, 특히 LA, 뉴욕도 마찬가지인데 네. 미국 시민인 우리가 한국 선거에 더 관심이 많이 쏠리고 거기에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요. 맞습니다. 네. 이제 이 한국 대통령 선거 이번에는 우리 동포들이 좀 침착하게 한인이라는 해외 동포라는 입장을 좀 가졌으면 물론 계속해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대통령 선거 양당이 극단적으로 굉장히 정파적으로다가 전투적으로 지금 그 캠페인이 돼가고 있는 걸 보면 우리 한인 사회도 이것 때문에
좀 이렇게 많이 분란이 나고 갈라질까봐 좀 염려인데요. 미주동포는 일단은 이제 좀 성숙되게 한국의 정파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그 입장을 갖는 게 아니라 해외에 나와서 살고 있는 이민자, 이주 이민이죠. 역사는 이주해서 바깥에서 나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끌어간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한민족도 지금 해외 동포들 영향이 강해지고 해외 동포들의 시야와 관점 같은 것들이 이 시대 흐름을 잘 읽는다고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해외 동포의 위상과 위치, 특히 우리 이 2세들에 관해서 한국 대통령 선거 이 2명 중에 1명이 되는데요. 이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훨씬 더 깊이 있게 잘 이해하고 있고 이렇게 미국에 있는 한인들의 위상과 실력을 누가 더 깊이 있게 진짜로 잘 관심 있게 인정해주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 동포에 관한 위치를 남과 북과 해외 동포 똑같은 위치와 위상을 가지고 민족 역량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해외 동포로서 한국 대통령 선거를 보는 가장 기본적이고 바른 입장이다,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뭐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재미 한인들로서는 한미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그렇죠. 한미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특별하게 한미 관계가 어떻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게요. 미국이 외교 관련한 정책이라든지 미국 중심으로 다른 나라의 관계에서 겉으로 나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미국은 자기 코가 속자기 때문에 우리들 코죠. 그런데 단지 하나 나오는 건 이제 중국이잖아요. 미국 워싱턴에서 안보 외교에서 중국 하나가 존재할 뿐인데, 그런데 한국은 중국과 접해 있고 한중일, 일본, 중국, 한국 이 틈바구니에서 지금 있는데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이렇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강하게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한미 관계가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구체적으로다가 겉으로 나오는 건 없지만은 우리는 굉장히 좀 불안한 게 있죠. 왜냐하면 중국이 강해지니까 미국과 중국 관계에서 아직 보면은 미국은 일본이 훨씬 중요하게 여기고 일본을 그 비중을 높이 두는데요. 한 열흘 전에 일본의 대사와 중국의 대사요. 주중 미 대사, 주일 미 대사를 상원에서 인준하는 청문회에서 일본의 람 임마누엘이고 중국의 니콜라스 번스라는 아주 거물급들을 하면서 그 일본과 한국 관계를 잘 만들어서 중국에 대항한다. 이거 가지고 거의 모든 내용이 차여졌어요. 네. 한국으로서 굉장히 좀 어렵고 폭이 좁혀지고 좀 곤혹스러운 내용들로 가는 것인데 이런 긴장 상황이 지금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네. 지금 한국의 차기 대통령의 이제 후보가 두 후보로 이제 정해졌습니다. 이재명과 윤석열 두 후보로 정해졌는데 이 두 후보 각각의 그 한미 관계는 어떻게 펼쳐질지 좀 예상이 되십니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두 후보가 내놓는, 갖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이 국제관계, 외교, 이 지구촌의 모든 아젠다에 관한 이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 내놓은 게 없고 의견을 발표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는 차기 정부가 내가 되면 해외 동포는 어떻고 그래서 미주 동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기존에 이 해외 동포가 요구했던 선천적 복수 국적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해외 동포청이나 이런 뭐 해외 동포부나 이걸 위상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밝히질 않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는 해외 동포가 외교 안보 뭐 지금 나오면은 한반도 평화 이러한 부분들에 앞서서 해외 동포를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어느 위상에서 놓고 할 건가라는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 그 한미 관계라든지 국제사회 속에서의 한국 외교 부분 문제 같은 것들을 좀 보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후보들이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두 후보가 갖고 있는
중국에 관한 생각이라든지 미국에 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민주당 아니 한국의 민주당과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기존에 갖고 있던 외교적인 노선 같은 것들을 놓고 볼 때에 그 후보들을 볼 때는 이재명 후보 쪽은 좀 이 미국 쪽을 좀 너무 나이브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중국, 미국 가운데에서 선택을 하려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게 좀 우려가 되고 윤석열 후보 쪽에는 가끔 나오는 발언이나 이 해외에 관련한 것들에 대한 발언 약간씩 나오는 거 보면 너무 좀 무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우리 라디오 코리아 같은 데서 아주 곤혹스럽게 미국 해외 동포 이런 걸 가지고 그쪽 진영에다 좀 묻고 따지고 이런 게 우리의 지금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서 이 종전 선언이라는 이슈를 지금 제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워싱턴에서는 어느 정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까? 좀 이게 이제 우리의 그 희망 사항이죠. 한반도 전쟁을 선언적으로나마 이렇게 그 끝내자고 하는 거는 틀린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빨리 해내야 되는 건데 이게 뭐 당사국이 미국과 북한이거든요. 한국의 역할을 가지고 지금 그래도 좀 정치적인 그 상징적인 내용이 있고 선언적인 의미겠지만은 일단 이전에 잘 안 됐으니까 일단 종전선언 전쟁이 끝난다라는 걸 당사국이 선언을 하고 하자라는 게 이제 아주 그 창조적인 아이디어라고 보여집니다. 한국 쪽에서. 그런데 이 미국의 상황이 워싱턴의 상황이 좀 냉정하게 보면 싸늘해요. 이 미국의 목표는 전쟁이고 뭐가 하여튼 북한의 핵을 비핵화가 목표인데 이렇게 종전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라는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부분 같은 의견들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금방 또 북한은 그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라고 나올 텐데 뭐 뻔하죠. 적대시 정책은 대북 제재를 완화하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대북 제재 완화라는 문제는 끝까지 어떻게 보면 그 핵에 대해서 그 눈에 보이게 북이 정리하고 포기하기 전까지는 이걸 웬만해서는 놓지 않을 그런 그 도구 같은데 이게 아직 클리어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거에 대해서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그 국가안보보좌관이 시기와 조건에 관해서 종전선언 이슈가 나왔는데 시기와 조건에 관해서는 한국이 얘기하는 거하고 미국이 좀 같지 않다라는 걸 아주 클리어하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향이나 꼭 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이 종전선언에 대한 목적, 취지, 동기 뭐 이런 거는 한국이랑 다르지 않다 하기 때문에 지금 임기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요구하는 거에 관해서 그냥 미국이 서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진지하게 논의한다라는 거는 좀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죠. 지금 수준이 종전선언 수준이 좀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일단은 한인 동포들이 평화라는 관점에서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거는 긍정적인 그런 그 효과를 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